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포트폴리오 쉬바 P 시간입니다. 정말 바이오 투자자에게 잔인한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짤을 여기에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유명한 짤이죠. 원래 제목은 10만전자 간다 뭐 이런 짤이고, 거기에 이제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의 짤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10만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10만원 돌파하고 뭐 11만원, 12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오라는 바이오 붐은 오지 않고 오히려 뭐 엄청나게 계단식 하락을 대부분의 종목에서 보이고 있어요. 바이오 붐이 올 거라고 좀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저로서는 굉장히 민망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 붐은 올 것이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느리게 올 뿐이다. 조금은 제가 또 민망해서 빨간색 줄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느리게 오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죠. 얼마 전에 파월도 비둘기적 발언을 했었고, 금리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내리게 될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릴 거고, 연준 의장이 바뀌면 그 추세는 더 강화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 강세는 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주로서의 어떤 희망회로나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특징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라부가 쏙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라부가 뭐냐면 바이오테크 3배수 추정하는 ETF고요. 미국 바이오테크. 이 쏙슬은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추정하는 3배수짜리 ETF인데, 요즘 뭐 쏙슬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뭐 4월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할 때 뭐 6불, 7불까지 갔었는데 지금 40불을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뭐 AMD, 엔비디아 뭐 할 거 없이 막 떡상하면서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쏙슬의 3개월 상승률보다 이 바이오테크 3배수 ETF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이오 붐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 바이오 섹터는 대체 왜 이 모양이냐? 아시다시피 수급 이슈 때문입니다. 제가 게시물에도 남겼지만, 미장이 한강이라고 치면 국장은 양재천이에요. 애초에 물 자체의 양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섹터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다른 섹터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지금 바이오에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급 이슈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병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하차하는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되면 바이오 붐은 올 것이다. 올 수밖에 없다. 설마 아니 삼성전자가 30만원 가고 하이닉스가 200만원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수익을 실현한 분들이 들어갈 곳을 찾을 거고, 결국 바이오로 수급이 올 것이다. 저희 세대는 이 게임 굉장히 많이 해봤죠. 두더지 게임인데, 이 두더지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임이에요. 머리가 조금 깨끗해 보이는 이게 바이오 같은데, 바이오 두더지만 지금 안 튀어나오고 있어요. 요것만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 두더지 게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튀어나오는 거 다 때리려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폭망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기를 한다거나 할 때 내가 얘만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걸 때리지 않고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리고, 요 3개 튀어나온 거는 다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더지 게임을 저는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 바이오 두더지만 안 튀어오르고 있어요. 이걸 지키고 있는데, 아니 왜 바이오 두더지만 안 튀어나오는데 이거 고장 아닌가라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고장이겠습니까, 기계가. 그냥 운이 없는 거죠. 설마 아니 이게 뭐 이것만 안 튀어오르고 나머지 다 튀어오르겠어요? 언젠가 기다리면 이게 튀어오를 거고, 그때가 되면 연속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수급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수급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종목이 좋고 펀더멘털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수급이 만약에 깡패면 종목은 건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깡패, 건달 이렇게 비유하면서 마치 건달을 우상시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런 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 짤 혹시 아시나요? 저희 세대쯤 되면은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이제 권상우 씨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 이분이 조폭이에요. 김땡땡님인데 이분이 이제 권상우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양아치 같은 협박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대사는 아니었고 제가 각색을 한 건데 이분을 만약에 김수급이라고 해서 수급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한테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메세라 화이자 백악전 가격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거지. 내일 또 음봉 떠도 괜찮다 이거지. 하니까 권 종목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왜 빼는지 말씀은 해주셔야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계속 종목을 협박하고 있어요. 너 지금 더 음봉 빼도 괜찮다는 거지? 네가 한번 버텨보겠다는 거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또 우리의 구루, 영원한 형님 워렌 버핏 형님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장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결국 누가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저는 이 말이 버핏의 투자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장이나 아파트를 우리가 한번 소유를 하면 오랫동안 못 팔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 한번 사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안 파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호가창 보지 말고 매일매일 시세 변동성에 얽매이지 말고 단 누가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네 종목이 정말 훌륭한 종목이 맞는지 그래서 수급이 깡패라면 네 종목은 건달처럼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인지 돌아봐라 라는 구루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급이 깡패라고 종목은 건달이야. 오늘은 간단하게 슈바의 포트폴리오 제가 갖고 있는 몇몇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근에 프로티나 올리고 나서 떡락하는 거 보셨죠? 제 투자 타이밍 같은 걸 따라 하시면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저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어떤 투자 타이밍 같은 거 맞추는 데 있어서는 평균 이하의 투자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못하는 쪽에 가깝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남보다 잘하는 건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뒤 주가는 못 맞추지만 6개월이나 1년 뒤 주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버티는 능력은 조금 남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듣고 내일 따라 사고 모레 팔고 이러시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슈바의 모든 컨텐츠는 그냥 종목에 대한 공부,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의 참고사항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기술적인 부분은 저 말고 훨씬 잘하는 고수님들 그런 분들 의견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매수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D 퍼마텍 지난주 주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가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상한가를 쳤던 날이고 저는 그 다음날 상한가를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조금 샀어요, 사실. 근데 이날 조금 빠지더니 한번 반등하나 싶더니 연속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주가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조 한 3천억 할 때도 이 종목은 너무 싸다, 지금 너무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1조 7,400억이 됐어요, 시총이. 참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말했듯이 이게 주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7거래일 연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메세라 화이자 딜 이런 역사적인 사건 D&D 퍼마텍 비만동 재건축이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원밸리로 이사를 갔는데 집값이 똑같아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빼긴 했지만 유독 D&D 퍼마텍 하락률이 조금 큰 편이긴 해요. 펩트론, D&D 퍼마텍 이 정도가 굉장히 하락률이 컸는데 왜 유독 D&D 퍼마텍이 이렇게 세게 쳐맞은 걸까 생각을 해보면 CB 문제가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사채죠. 키움증권이 중간에 한번 조건을 트는 바람에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연구체 협상이 결렬되고
현재는 회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연구체 CB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작지만 사업을 해봤고 이런 고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런 결정과 중간 과정이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D&D 퍼마틱은 기본적으로 기술 회사지 어떤 재무쟁이들이 만든 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아이렌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CB를 수급하고 하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덜컹거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인간인지라 중간중간 울컥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응원하고 해야지. 그래서 정신승리를 좀 해보면 결국 CB라는 게 현재 주가가 너무 높으면 들어오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앞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CB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눌리기를 바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의도 인사이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CB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노이즈를 내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없진 않다. 근데 이거를 약간 정신승리를 해보면 이렇게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 회사의 주가를 쭉 뺀다는 건 그만큼 싸게 사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CB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7거래일 연속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하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CB 문제가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메세라 매각에 대한 비화가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메세라가 화이자에 매각이 됐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메세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보다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저도 의아했는데 역시나 화이자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더 비싸게 사겠다라는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팀이나. 이 메세라의 매각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청취하고 뭐 미팅을 할까 말까 고민한 그 모든 팀을 다 합치면 최소 8개의 빅파마가 메세라 인수에 관심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최소 8개의 빅파마가 D&D 파마텍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걸 거고요. 당연히 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술이 여기서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D&D 파마텍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3개 회사는 오랄링크 기술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메세라 매각에 참여한 이제 비딩을 한 최종적인 회사가 3곳입니다. 한 곳은 인수에 성공한 화이자, 그 나머지 한 곳이 이제 노보노디스크로 추정이 되는데 노보노디스크, 또 나머지 하나의 미스테리 회사가 있어요. 노보와 그 나머지 한 개 회사가 화이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결국 메세라는 화이자의 회사를 넘겼죠. 이유는 그 2개 회사가 아무래도 조금 속도면이나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이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메세라 입장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혹시라도 매각을 추진하다가 그게 결렬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한테 회사를 넘긴 건데, 어쨌거나 나머지 2개의 빅파마는 메세라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10조 이상이겠죠. 10조 이상에 살려고 했다. 그 말은 뭐다? 오랄링크 기술을 파봤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비딩을 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D&D 파마텍이 이제 메세라가 매각이 됐지만 오랄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에로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뭐 TLY01이라든가 DD01이라든가 에로를 앞둔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파이프라인의 잠재적인 매수자가 이 3개 회사는 될 수 있는 거고, 좀 범위를 넓히면 이 D&D 파마텍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8개 빅파마가 추후에 D&D 파마텍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건 굉장히 뭐 희망적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오랄링크 영국 특허 등록이 확정이 됐는데, 뭐 오랄링크는 영국에만 특허 등록이 된 게 아니라 호주에도 됐고 미국에 됐죠. 그래서 영국에도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는데, 이슬기 대표님이 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펩타이드 의약품의 오랄링크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연구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오랄링크가 GLP-1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펩타이드 계열의 모든 약물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이 다른 펩타이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 뉘앙스가 실제로 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그거를 검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인지는 알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이 오랄링크라는 게 단순히 메세라에 넘어간 비만이나 그런 파이프라인에 국한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장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위기에 담는 종목이 가장 믿는 종목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은 바이오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되게 많이 떨어졌을 거고 어떤 건 뭐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을 거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리밸런싱을 하는지를 보면 결국 내가 가장 믿는 종목이 드러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D&D 파마텍을 추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D&D 파마텍의 가장 이제 기대되는 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DD01 메쉬 치료제겠죠. 작년 초만 해도 메쉬라고 하면 아무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100조 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200조, 300조 시장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 크기가 크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로슈가 최근에 이제 메쉬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아케로라는 회사를 노보가 최대 52억 달러, 로슈가 89바이오를 최대 35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높은 딜로 이 메쉬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코딱지만 했다면 노보나 로슈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D&D 파마텍 메쉬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케로라는 회사 그리고 89바이오 그 다음에 GSK에 넘어간 보스턴 테라피틱스 이 약물들 공통점이 있어요. 타겟이 FGF21입니다. 최근에 메쉬 빅딜이 나온 모든 회사가 타겟이 FGF21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야 이거 메쉬 치료제 빅파마들이 관심 있는 거는 FGF21 타겟인 것 같은데? FGF21이 인크레틴 계열에 비해서 장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GLP-1, 뭐 GCG 이런 이중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살을 빼서 간지방을 감소시켜서 섬유화를 줄이는 기전이라면 이 FGF21은 직접적으로 간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FGF21 같은 경우에는 F4, 그러니까 섬유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 뭐 강경화 이런 단계에 있어서도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F4의 시장은 관심이 있어. FGF21 회사만 사가잖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돈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하지. 뭐 인크레틴에 관심이 많았으면 왜 FGF21만 사가겠니? 빅파마들이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D&D 파마텍 니네 X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이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참 재밌습니다. 왜 FGF21만 이렇게 딜이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메쉬 치료제 중에 인크레틴 매물이 D&D 파마텍 DD01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알티뮨 망했죠? 뭐 망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짱, 현재 학교짱으로 불리고 있는 서보드타이드. 이건 베링거 인게라임이 질랜드 파마로부터 사온 약물이고 베링거가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팔겠습니까? 이게 있는데 딴 걸 왜 사겠어요? 뭐 머크 같은 경우에도 한미 약품으로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세마글루타이드가 있고 일라일릴리도 터제파타이드가 있는데 애초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DD01 뿐이에요. 그래서 FGF21만 사가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이 뭐 압구정에 나와 있는 매물이 이거 하나고 나머지 뭐 반포 뭐 잠원 이런 데서만 자꾸 집값이 최고가 경신한다고 해서 압구정 한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매물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DD01이 팔리는 걸 봐야 한다. 매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딜이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FGF21이 더 우월하고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DD01 애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올해 안에 하고 싶다, 할 거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으로 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 사이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48주 생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상을 통과하려면 이 48주 생검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DD01 약물을 사갔다가 내년 상반기에 생검 결과가 꽝으로 만약에 나오면 이 사간 회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장 옷 벗고 그 딜에 관련됐던 애들 다 주구장창 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가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겠냐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나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슬기 대표님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슬기 대표님 인터뷰 영상을 100번, 200번 넘게 돌려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엄청나게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간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이슬기 대표님의 가장 큰 트라우마와라는 예전에 NLY01 파킨슨 임상 2상 실패했을 때 그때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슬기 대표님은 아마도 DD01 에로 시점을 올해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생검 결과 보고 깠을 때보다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갖고 가는 입장에서도 우리 이거 내년에 깠는데 꽝 나오면 우리 끝나는 건데 싸게 해줘라고 계속 우기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후려치는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 이상 이슬기 대표님은 아마도 올해 팔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싸게 팔면 아무래도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최소한 업프론트가 2천억, 3천억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00억이 나오다든가 이래버리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론까지는 안 나올래나?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하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에 하나 내년 갔다가 생검이 실패하게 되면 아예 회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넘기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재미로 예측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가 아닐까. 그 이유는 파운더의 성향 때문에. 한번 보시죠. DD01 에로가 언제 나올지. 설마 아무도 안 사가기야 하겠습니까? DD01의 우월함을 말해 못하겠어요. FGF 21만 의미 있다? 말도 안 된다. DD01은 좋은 약물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의 가장 큰 임박해 있는 안전한 재료라고 하면 화이자가 업어간 오랄링크를 적용시킨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한 내용이죠. 11월 3일에 이제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이자의 실적 발표를 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닝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르륵 얘기하고 투자자들이 질문도 해요. 이건 어떨 거냐, 이건 어쩔 거냐. 아마도 11월 3일에는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이후에 처음 나오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집중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컨콜에서 무슨 말을 할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경구용 4주차 체중 감량 데이터가 공개 예정에 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렇고 화이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으로 가지 않고 연말 내에는 이 4주차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불시에. 이게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나죠. 지금까지 경구용 치료제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포글리프론도 안 좋아서 그때 릴리 주가 많이 떨어졌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은 리벨서스 정도를 제외하면 퍼스트 무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기대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11월 3일 화이자 실적 발표와 연말에 나오는 4주차 체중 감량 데이터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는 숫자일 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 만약에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소송 같은 게 걸렸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갸웃하는 지점이 있다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 숫자만 바뀐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딱 하나죠. 주식이 뭐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지금 D&D 파마텍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16만 원에 D&D 파마텍을 못 사는데 뭐 언제 살려고 그래요? 뭐 10만 원, 8만 원, 9만 원? 거기까지 갈까요? D&D 파마텍이? 주식은 모르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16만 원 정도 왔으면 추매가 나가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살 때도 있고 조금 살 때도 있고 하지만 수량을 꽤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주식 하나를 꽤 많은 양을 팔아놨어요. 월요일 날 장 열리고 D&D 파마텍을 사기 위해서. 그 종목이 뭐냐면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요. 많이 안 떨어진 주식이기도 하고 당장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고 저는 이제 신용 투자 같은 거를 하지 않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팔란티어 같은 놔두면 정고점 돌파해서 뭐 200불 넘기고 300불 갈 수 있는 주식을 판 이유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고 이 D&D 파마텍을 그만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조금 팔았고요. 펩트론도 팔았고 모두 팔고 이 대부분의 돈을 D&D 파마텍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가가 16만 원에 닿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용기를 못 내면 분명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은 언제나 기회였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꾸 뭐 이런 올드한 짤을 갖고 오니까 제 나이가 계속 부각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저도 뭐 슈프림 매장에서 줄 서고 뭐 파프 온러닝 한정판 신발 사고 이러니까 더 영포티 같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행 가면 키스 매장 가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최동원 선수인데 유명하죠. 뭐 어쩌겠냐, 이까지 왔는데 네가 한번 나가서 더 던져야지. 팔을 갈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최동원 형님이 고 최동원 선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나있습니다. 우짜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추매해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담는 종목, 위기의 순간에 덕아웃에서 바라보는 선수, 그 선수가 가장 미들맨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 승부를 걸려면 그 선수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D&D 파마텍에 조금 더 베팅을 해서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부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가 절대 안 팔고 수량을 늘리면서 지키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이렌입니다. 뭐 너무 올랐으니 팔아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렌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정말 무섭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 혹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시총이 165억 달러고 PER 뭐 한 120 정도 나오는데 이 주식 차트 보면은 못 사죠. 사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이렌이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 때문일 거고요.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뒷조사를 해보고 자꾸 엑스나 레딧 같은 거 보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CB 발행, 이게 조금 컸어요. 열흘 정도 됐나요? 한 2주 정도 됐나? 아이렌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아이렌 종목 설명하면서 주가가 휘청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했고 아마도 그거는 오퍼링 때문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진짜 징하게 오퍼링을 안 때립니다. 이번에도 오퍼링을 때리지 않고 CB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 CB를 발행하긴 발행했는데 이 조건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했어요. 한번 살펴보면 무려 10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자율 몇 프로? 0.00% 무이자로. 이거 보면은 진짜
미국 주식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지금 12 발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주가 빠지면서 모집하려고 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렌은 1.4조를 전환사채를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발행했습니다. 무이자로. 이게 미장의 위대함이고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가지는 힘인 것 같아요. 10억 달러 전환사채를 이자율 0%로. 엄청나다. 2031년이 만기고 현금 또는 보통주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전환사채는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가 추후에 주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아이렌 전환사채가 왜 센세이셔널 했냐면 이제 최초 전환가 설정이 85.64달러입니다. 이 전환사채가 아이렌 주가가 주당 한 60불 정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85.64달러가 전환가예요. 이 말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10억 달러를 얘네한테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주가가 현재 60불에서 85불에 다다르지 못하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가가 82불이에요. 전환할 즈음에. 근데 내가 이거를 85달러에 사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현금을 받는 게 이익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자율이 0%입니다. 무려 10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투자자들이 최소한 85.64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42.5%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아이렌 같은 주식이 설마 85달러 못 가겠냐. 나는 투자할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 게다가 이렇게 무이자 10억 달러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캡콜이 걸려있는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주당 120.18달러. 초과 시에 투자자의 수익이 제한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을 85달러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120.18달러를 넘어가도 투자자 입장에서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이 조건에 동의를 했다. 어떻게 이런 미친 조건으로 진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을까? 뭐 왜겠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아이렌이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 딱 발행 뜨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사채 발행했다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블룸버그에 조건 나온 걸 딱 보니까 이거는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해서 또 샀죠.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일부 물린 평단도 있지만 저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AI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자체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너무 올랐으니 지금 팔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애저의 신규 고객 계약을 유예하고 있대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데이터 센터 공급난이 한 2025년 올해 말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이게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애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의 신규 고객을 사실상 유예하고 있다. 우리 이거 모자라서 못 줘요. 기존 고객들한테 주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다려주세요 하고 쳐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점으로 치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솔드아웃 됐습니다. 내일 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마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은 여전히 강하게 계속해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돼지는 더 높이 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이렌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코로케이션 계약은 대체 언제 나오나요? 보통 코로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계약이 언제 나오냐 대뜸 이렇게 묻는데 나오겠죠, 기다리면. 텍사스에 짓고 있는 스윗워터나 이런 부지의 크기라든가 확보되어 있는 전력량을 생각하면 이제 아마도 콜로케이션 계약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오라클일지 테슬라일지 마이크로소프트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기다리면 콜로케이션 계약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쉬발 아이렌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의 질은 클라우드 계약이 콜로케이션 계약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아이렌 경영자들은 클라우드 계약을 더 선호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클라우드 계약이 마진율도 더 높고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도 훨씬 짧아요. 그래서 콜로케이션이 한 7년 정도 회수 기간이 걸리는데 클라우드 계약은 2, 3년이면 본전을 다 뽑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아이렌이 클라우드 계약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는 콜로케이션 계약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콜로케이션 계약이 시장에 파급력을 주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큰 이름들이 이제 아이렌 옆에 붙는다고요. 아이렌 뭐 테슬라와 뭐 몇 년 동안 콜로케이션 계약했고 뭐 지분 스왑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주주들은 언제 대체 계약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비즈니스 측면으로만 보면 클라우드 계약이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콜로케이션 계약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클라우드 계약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 콜로케이션 계약 언제 나오냐 이렇게 닥달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엔. 뭔 상관이냐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또 아이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주가가 막 $10, $12 할 때에는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인데 이제 $60, $70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10불 때 들어오신 투자자가 아니라 특히 뭐 한 65불 이럴 때 산 분들은 사놓고 불안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질문이 맞냐면 고객의 락인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니? 근데 아이렌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 같더라. 네비우스나 코어이브 보면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렌 이거 소프트웨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하면서 원하는 게 소프트웨어일까요? 물론 뭐 소프트웨어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편하니까.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CPU 양, 당연히. 그다음에 전력 양, 더 싸게 쓰고 싶고. 게다가 보안, 이거 털리면 안 되니까. 보안 잘 갖춰져 있어? 그다음에 니네 AS 잘해줘? 뭐 갑자기 뻥 나고 이랬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세 거냐냐 이런 거는 한참 후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핵심 경쟁력이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약한 건 약점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약점 맞죠? 예. 근데 아이렌이 만약에 소프트웨어도 네비우스보다 좋은 걸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 아이렌 주가가 60불인 게 말이 되나요? 한 $300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렌이 소프트웨어가 없고 이쪽이 조금 약점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60불이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렌이 뭐 친환경 전력망을 오래도록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거 SMR 확대되고 보편화되면 전력비 우위가 희석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봤자 이 SMR이 공급하는 가격보단 비쌀 텐데? 이런 얘기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시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해준 그 회사의 가격은 저는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버블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과소평가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달, 몇 년 단위로 주기를 늘리면 이 시장이 정해준 가격은 대체로 회사의 가치와 부합한다. 그래서 이 아이렌의 현재 시총은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혜자, 강점과 리스크, 약점이 반영된 게 시총이다. 지금 코어이브 100조고요. 네비우스 44조예요. 근데 아이렌은 24조란 말이에요.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전력비 우위가 미래로 갔을 때 약간 희석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24주잖아. 코어이브 4분의 1 가격이고 네비우스 반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지. 저는 이 아이렌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의문 제기와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명륜 진사갈비에 가놓고 왜 여기 고기질이 울프강 같지 않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명륜 진사갈비에 가가지고 고기 이렇게 드시고 반찬 이렇게 드시고 한 만 얼마 내시면서 이 고기질이 울프강보다 못한 것 같다. 울프강은 이런 거 주던데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맞나 싶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24조 회사에 투자하면서 뭐 100조짜리 회사보다 못한 점을 계속 끄집어내고 막 300조, 400조 할 수 있는 회사에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회사가 여기서 살아남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렌이 갖고 있는 시장의 가격은 그냥 정직하게 그들의 경쟁력이 반영돼 있다. 그게 현재의 가격이다. 저는 아이렌의 이 시총 24조가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힘, 그리고 경영자들의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던 그런 뚝심 이런 걸 봤을 때 24조가 아니라 뭐 코웨이브도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쭉쭉 따라 올라가면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올 수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주식을 당분간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님은 언제 파실 생각인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모르죠. 그건 저도. 말했듯이 저는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잘 못 잡아요. 근데 뭐 저만의 나름의 원칙이 있다면 저는 주식 매도를 당시의 가격을 보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 팔고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파는 편이에요. D&D 파마텍 사기 위해서 팔란티어 파는 것처럼. 저는 팔란티어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만간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사업적 역량은 과장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50, $300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걸 팔고 D&D 파마텍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렌도 똑같습니다. 아이렌 가격이 100불에 팔 수도 있고 200불에 팔 수도 있고 300불에 팔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아니면은 뭐 주가가 떨어져서 50불에 팔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팔 때의 논리는 아마도 똑같을 것이다. 아이렌 팔고 딴 거 들어가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 아이렌을 아마도 팔 것 같아요.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우리 큰형님. 큰형님도 이 하락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D&D 파마텍이나 뭐 펩트론이나 그런 주식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형님으로서 체면을 지켜준 정도, 흐르긴 흘렀지만 엄청나게 많이 흐른 정도는 아닌 고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 빠졌으니까 뭐 D&D 파마텍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덜 떨어진 게 큰형의 매력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큰형은 막 여기서 남들 떨어질 때 장대 암공 세워주면서 바이오로 수급 몰고 오고 이런 걸 물론 기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덜 떨어지면서 가주는 것만 해도 역시 큰형 맏형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테오젠 투자할 때 투자 논리가 이거였어요. 금리 20%짜리 적금이다. 단 중도 해지를 안 할 경우에 금리 20%. 그러니까 한 1년 뭐 6개월 이 정도 묵힐 수 있으면 저는 알테오젠 이런 가격에서 20% 정도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투자한 거고 이렇게 다른 게 막 떨어질 때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덜 떨어진 큰형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팔아서 딴 거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알테오젠 투자는 이제 바이오 포트 중에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다만 어쨌거나 알테오젠도 참 답답하죠.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라는 아이폰 모먼트를 두고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해도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는 꿈을 파는 주식에서 실적주로 변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그리고 이미 덩치가 23조, 많이 떨어져서 23조니까 거의 30조 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쭉쭉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에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한 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로 비유를 해보면 키트루다 SC나 이 에너투 SC 같은 건 이 노시환의 홈런 같은 거예요. 당연히 기쁘죠. 하나 팬이라면 노시환이 홈런 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시장은 노시환? 그 홈런 타자 아니야? 그리고 뭐 라팍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냥 툭 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노시환이 홈런 치는 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 투자자들을 놀래킬 한 방이라고 하면 김지찬의 홈런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게 시장은 좀 억울하지만 노시환의 홈런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김지찬의 홈런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시장에 충격을 받을 정도의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하면 뭐 코스피 이전, 물론 뭐 지금 확실시되고 있지만 코스피로 실제로 이전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실적, 진짜 어마무시한 실적이 내년 1분기에 4분기 실적으로 기록되면서 찍히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추가애로, 뭐 이중항체라든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약물과 추가애로가 나오면 그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젠처럼 원래 꿈을 먹고 자랐던 주식이 실적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많은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꿈을 쫓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실적 찍히고 돈 버는지 보는 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은 여전히 토픽에 가까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6개월 내에 한 2배, 3배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찾고 있다면, 가령 뭐 프로티나라든가 토모큐브라든가 큐리옥스라든가 이런 종목을 원하는 거라면 알테오젠에 들어가는 비중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에 쏟아 넣게 되면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오르고 약간 완만하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테오젠에 왜 투자하고 있고 이 알테오젠 투자로부터 기대하는 게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고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내가 이 주식에 왜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거를 뭐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안전마진의 힘이라고 했는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알테오젠이 한 18% 정도 떨어졌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고점 대비 14%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14% 떨어진 거를 밖에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바이오 섹터 다 죽수는 와중에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장대 항공도 싸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달 전보다 한 5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 시총은 여전히 높진 않습니다. 한 7,200억 정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잘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시총을 갖고 있고, 이게 안전마진의 힘이 아닌가.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저는 공사장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물망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 건물이냐. 만약에 우리가 뭐 2층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전망도 있겠지만 2층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안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이 없어서 수급 문제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회사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에 투자하는 논리가 D&D 퍼마텍 투자 논리랑 거의 닮았다라고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에보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메세라와 상당히 닮았다. 이 에보뮨이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이 일라이 릴리한테 엑시스를 해본 사람이고 약간 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보뮨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픽했다라는 건 뭔가 이 회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에보뮨이라는 회사 보면 어디서 진하게 풍기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떤 냄새인가 봤더니 메세라 냄새다. 메세라 상장하고 엑시까지 9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 에보뮨이 상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조만간일 것 같은데, 에보뮨은 대체 왜 상장을 할까? 이 시기에 하려면 좀 빨리 하든가. 저는 결국 에보뮨이라는 회사도 메세라처럼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루이스 페냐라는 사람도 에보뮨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한 95%가 엑시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잘 팔아야지 비싸게. 근데 상장을 하면 뭐가 좋냐면 기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시총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깔고 가줘야 돼. 프리미엄 얼마 줘야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보뮨이 이 시점에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엑시트에 대한 어떤 의지를 피력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아토피 임상 결과,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가져간 그 약물의 임상 결과도 나오고, 갖고 간 약물이 아토피뿐만 아니라 이 궤양성 대장염에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 에보뮨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내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발표가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올해도 물론 뭐 좋지만 내년이 됐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근데 말했듯이 여전히 너무 싸다라는 거죠.
주식을 살 때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전 사진 않아요. 뭐 싸면 뭐해요. 쓰레기면. 안 사는 이만 못하죠. 우리가 아울렛 갔을 때 와 이거 너무 싸다 해서 옷 산 기억 있으실 텐데 대부분 안 입습니다.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뭘 사면 안 입고 당근하고 갖다 버려요. 언제 사야 하냐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고 찾던 건데 그게 가격이 싸네? 이러면 이제 심장 두근거리고 눈 뒤집어지는 거죠. 좋은 회사가 싸게 팔리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같은 바이오 섹터 수급이 안 들어올 때 주린이가 특히 이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사도 화요일 날 또 떨어질 수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다음 주 내내 또 하락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주린이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사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안전마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시총 1조 안 하고 뭐 5천억 미만이면 더 좋고 이런 주식 사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지금 바이오 섹터 동반 하락할 때 이렇게 싼 값에 있는 주식들은 사놓으면 아무래도 하락폭이 딴 거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 주린이한테는 구명조끼가 하나 주어지는 거다. 너 여기서 빠져도 죽지 않아. 안심해. 구해줄 거야. 다음으로 이제 프로티나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살짝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제가 이때쯤 게시판에 다음 종목은 프로티나를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날 사셨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으실 텐데 영상이 올라온 거는 며칠 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뭐 거의 20% 이상 빠진 상태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큰 돈을 프로티나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참 씁쓸합니다. 기왕이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 줬으면 아이렌처럼 좋았을 텐데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그게 잡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대량의 락업 폐쇄 전에 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이 메세라 케이스 같은 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스타일은 일단 사고 물리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 해서 저도 샀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기대했던 짝이 아니라 어쨌거나 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인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회사가 바뀐 게 없고 나는 이 회사 열쇠 따는 기술을 믿고 투자를 한 거고 그 기술이 어디 간 게 아닌데 당장에 이런 주가 흔들림, 운이 나빴던 거를 계속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순 없다. 회사 괜찮은 거 맞잖아. 그리고 저는 세상 일이 다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안전한 템베거 주식이라는 게 있나요? 뭐 템베거 찍었던 주식들 살펴보면 알테오젠, 뭐 펩트론 이런 거 지금 보면은 꽤 안전해 보이지만 알테오젠 3,000원 할 때 그 주식을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뭐 특허 소송 걸리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왔던 게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래서 10배거 포텐셜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주식을 한 10배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그 정도의 변동성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0배의 수익을 꿈꾸면서 변동성을 만약에 1.5배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집 팔아야죠, 진짜 그런 주식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프로티나 이런 식으로 주가 막 흐르면 당연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 뭐 사기 아니냐, 뭐 헤쳐먹었다, 상장주 중에 이런 거 많다, 옛날에 이런 주식 있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모든 템베거 주식은 결국 시장의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모두가 이건 된다, 찬티밖에 없으면 이 주식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털고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손절을 해줘야 그걸 받아먹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일부러 물리진 않아요. 뭐 물려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물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미친놈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물렸으면 하지만 물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물려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편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서 상한가 찍는 것보다 들어가고 약간 한 10% 20% 빠지면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제 사더라도 평단가 아래이기 때문에 자꾸 물 탈 수 있거든요. 저는 프로티나가 초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전혀 없고 프로티나가 갖고 있는 PPI 랜드스케이프의 업사이드를 생각하면 템베거를 할 수도 있는 주식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진 않았지만 약간의 비중을 들어가 놓은 상태에서 이제 10월 29일 이후에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쭉쭉 빠져서 만약에 뭐 이런 가격 오면 저는 그때 되면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 순간에 야 빠졌으니까 물타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29일 정도까지 한번 두고 보다가 그 이후의 변동성을 보고 어느 시점 이만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적정평가 구간으로 내려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물타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이 외에도 뭐 LNC 바이오도 있고 몇 가지 조그만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을 다 소개하긴 그렇고 주요 주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그 그래프인데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자신감만 넘치고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뭐 그런 거예요. 더닝크루거 효과 그래프가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세상 만사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주식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축은 지식의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엄청 많이 할 때, 뭐 지식이 아니라 뭐 경험으로 대입할 수도 있을 거고. Y축, 세로축은 자신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 전혀 없을 때 쭈구리 상태, 그 자신감이 승천한 상태. 그래서 이 그래프를 주식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냐면 아이랜 주주방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미장한 지 3개월 됐는데 하면서 캡처해서 막 올리면 아이랜, 뭐 비트팜스, 사이퍼 마이닝 이런 거 담아서 막 60%, 70% 수익 난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이 초심자의 행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뭐 돈 복사가 되네. 야,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못 먹나?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이게 이 초심자의 행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때 운이 되게 좋아서 자신감이 아예 떡상에 있는 나 회사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주식에 약간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인데 당연히 오래 못 가죠. 이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전진하면 다행인데 대다수는 뒤로 후퇴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가가 이제 떡락하는 순간이 와요. 아이랜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주식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급 후퇴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유튜버 추천 믿고 샀다가 개 물렸다. 이 선량한 개미, 이제 본인이 선량한 개미라는 거예요. 캡처하셨던 분이. 선량한 개미를 털어먹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분들을 이제 잠재적 껄무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주가 오르면 더 살 걸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해저 세계로 치면 이 고래가 있고 이 플랑크톤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고래의 숫자는 매우 적지만 플랑크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을 겪었던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갑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잠재적 껄무새가 되더라. 이게 이제 시장 퇴출자고 다행히 그래도 뒤로 가지 않고 똑같이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자신감은 떨어졌지만 앞으로 간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초심자의 행운을 한번 겪고 나면 당연히 이제 필연적으로 몰리는 순간이 옵니다. 야, 투자라는 게 참 고통스럽구나.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참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때 포기하고 잠재적 껄무새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슬로프를 타고 힘들게 올라가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바이오 섹터 투자자분들이 한 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 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투자자.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라면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종목에 대해서 학습하는 투자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자.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구루 레벨로 가서 뭐 완전히 고위 평탄면에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렇게 한번 물렸어요. 물린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로프를 올라갔다가 또 굴러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지고 하면서 어쨌거나 내 자산과 내 투자 시계열을 이쯤에 맞춰놓는 거죠. 땅바닥으로 꺼지지 않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목표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자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버핏 탈배가 나왔는데 저는 이 구루로서 워렌 버핏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같은 게 일종의 무한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무한도전은 모든 짤방이 그 안에서 다 생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미래를 몇 수까지 내다본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버크셔 주주총회를 뭐 한 10년치, 20년치 같은 거를 구해서 보다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 지금 나한테 맞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식 투자를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냐. 근데 주식 투자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뭐 버핏이었는지 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을 하면 남 탓하는 버릇을 없앨 수 있다. 저도 한 남 탓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온전히 수익도 얻고 손실도 보면서 느낀 거는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 잠재적 껄무새, 유튜버 추천 믿고 샀다 개 물렸다, 뭐 물어내라, 선량한 개미 털어먹는 넌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남 탓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 정도 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평가했을 때 한 요 정도? 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속 가능한 투자자까지 못 간 것 같고 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물렸건 성공했건 어쨌건 간에 그거는 남 탓하시면 안 된다. 제가 쉬바를 하면서 매일 디스클레이머에 나오는 게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이거 나 찾아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있어요. 저는 다행히 뭐 아직 학고 유튜버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면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글쎄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게 맞나?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남의 말만 믿고 큰 돈을 넣어서 손실 봐서 막 술 먹고 이러는 게 맞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최소한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초심자의 행운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뒤로 가기보단 앞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 버핏의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 남 탓하는 버릇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는 비록 우리가 한날 한시에 처물리더라도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진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시죠. 마지막 장표입니다. 주식은 멘탈. 특히 바이오 섹터는 그렇죠. 하락장이 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며칠 사이에 몇 억이 날아갔는데 겉으로야 야 이건 기회지 더 사야지 하지만 속으로 당연히 문드러지죠.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 조금 덜 흔들리는 방법은 있는 것 같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야구 짤방을 갖고 왔는데 사사키 로키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일본에서는 뭐 퍼펙트 게임도 하고 젊은 나이에 이룰 걸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LA 다저스로 올해 왔어요. 근데 연초에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공이 내가 아는 사사키 로키 공이 아니야. 구속도 떨어졌고 제구도 안 되고 막 깃털이라서 다쳐맞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이런저런 수련을 쌓았나 봐요. 근데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와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는데 마무리 투수로 복귀를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타니라든가 야마모토에 비해서 포커 페이스도 굉장히 약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위가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멘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언론이었나 뭐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네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올라와서 멘탈을 잡을 수가 있냐 했더니 로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멘탈적으로 흔들릴 일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역시 이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결국 멘탈이 좋으려면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공을 믿고 자신의 메커니즘을 믿을 수 있을 때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남보다 한 0.1이라도 덜 흔들릴 것인가? 안 흔들릴 순 없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덜 흔들릴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공부를 해야 한다. 안 흔들리려면 이 D&D 파마텍 이렇게 뭐 16만 원 가면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야, 혹시 이러다가 10만 원 깨지면 어떡하지? 내 평당까지 오면 어떡하지?
다음 주 월요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이 떡락하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쳐맞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거는 결국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뭐 유튜버 말만 듣고 확신이 오나요? 결국에는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 남이 떠먹여주는 거는 한계가 명확하고 결국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경험인 것 같거든요. 이 경험 중에 특히 하락장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장을 하면서 몇 번의 큰 하락장을 맞이했었고, 특히 최근 4월의 하락장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 제가 극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가령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뭐 런닝화 브랜드, 이런 브랜드 주식 팔고 기술주로 옮겨 타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D&D 퍼마텍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몰아서 극복했던 경험,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기회로 작용했던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락장이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 오고 계단식 하락을 할 때 버티기가 어려운 건데, 공부하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남보다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생인데, 이 현생이라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쏟고 있긴 하지만 병원을 나가요. 주 며칠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루틴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생이 없으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그 삶 자체가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장이 왔을 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걸 하면서 있는다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계속 차트를 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전업 투자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현생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뭐 친구 간의 관계가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이런 현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이 사사키 로키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공부하고 경험해보고 그 현생을 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섹터 하락과 바이오의 수급 안 들어오는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상황 근처까지 올지 아니면 바로 반등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남보다 덜 괴로워하면서 이 하락장을 이겨나갔으면 해요.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1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쉬바 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끝!